관 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관 뚜껑이 조금씩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안에서 김대철의 손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살려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장순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우진은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박 간호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서울 성모병원 7층 중환자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순애는 남편 김대철의 병상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친 기색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제 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며 가슴을 오르내리게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이미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김우진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아들은 대기업 부장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여기 계세요? 집에 가서 좀 쉬셔야죠. 우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어떤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야지. 아버지가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서우시겠어. 우진은 병상 옆으로 다가가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셨어. 순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우진이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보험 관련 서류인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그런 걸 준비해야 해? 네, 나중에 번거로우니까요. 그리고 우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 순애는 아들의 말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게 평생 억눌려 살았고 남편은 집안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아,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꽤 될 거예요.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불입하셨으니까요. 우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철의 호흡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새벽 4시쯤 박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34살의 젊은 간호사였는데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밖으로 나가주세요.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요. 왜 갑자기? 평소에는 우리 있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순애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검사가 있어서요. 박 간호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가서 잠깐 기다려요. 커피라도 마시고 오시죠.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간 후 박 간호사는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철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병실 모서리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대철의 눈이 잠깐, 정말 잠깐 뜨이는 듯 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주사기를 대철의 정맥 주사 라인에 연결했습니다. 액체가 천천히 들어가면서 대철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심장 박동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순애와 우진에게 박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가자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순애는 무릎이 꺾이면서 남편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대철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박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시각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새벽 4시 27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순애는 오열하고 있었지만 우진의 표정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화를 마친 우진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가던 박 간호사가 갑자기 되돌아와서 CCTV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장례식장, 김대철의 빈소가 차려진 곳에는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김대철과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너무 갑작스럽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순애는 검은 한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우진은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의금 접수부터 조문객 응대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어머니, 관련 서류는 제가 다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진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쯤 박 간호사가 조문을 왔습니다. 그녀는 흰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색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순애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고인을 마지막까지 돌봐드려서 정말 감사했어요. 순애가 말했지만 박 간호사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님, 어젯밤에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이유가 뭔가요? 우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잠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많으셨으니까 고인의 마지막 발작이었겠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하는 작은 소리였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반복되자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뭔 소리야? 관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가? 박 간호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그런 소리는 자주 나요. 관 내부 압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도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맞아요. 별일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흔한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 발인 직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 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관 뚜껑이 조금씩 밀려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문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관이 열리고 있어. 장례식장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 뚜껑이 반쯤 열리더니 그 안에서 김대철의 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창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장순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우진은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박 간호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김대철이 관에서 나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주사. 그 주사 때문에.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구조사들이 대처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매우 약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순애가 정신을 차리자 우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기적이에요. 하지만 우진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순애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숨을 멈췄는데. 이때 장례식장 구석에 설치된 CCTV 관제소에서는 한 남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한 후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파일 삭제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건 백업 시스템의 모든 영상이 자동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담당 간호사였으니까 환자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우진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순애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다니.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야? 구급차 안에서 김대철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박 간호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옆에 있던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희미해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김대철을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망 판정서가 이미 나왔는데 환자가 살아있다니. 우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판정 실수였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때를 놓치지 않아서. 하지만 응급실에서 김대철의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이상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사가 박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약물을 투여했나요? 박 간호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와 수액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대철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주사.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의료진들이 주목했습니다. 환자분, 무슨 주사 말씀이세요? 대철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투명한 주사를. 그리고 우진이가 전화해서 박 간호사와 우진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환자 상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집중 치료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적의 부활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병원 CCTV 저장소에 침입했습니다. 김대철이 병원으로 이송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죽음에서 돌아온 기적의 남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각종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장순애는 남편의 병실을 지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숨을 거뒀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철은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우진은 병원 행정실에서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원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 날짜가 실제 사망한 날보다 하루 빠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박 간호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작성 시간도 실제 사망 시각보다 몇 시간 앞서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서류였다는 말인가? 순애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너무 빨리 진행됐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은 며칠 정도 빈소를 차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급하게 했지? 그녀는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우진은 병원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해서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대철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야, 나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 순애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무슨 기억이요? 마지막 밤에 우진이가 대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간호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나서 의식을 잃었는데 순애는 놀랐습니다. 우진이가 간호사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계획된 것 같았어.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 같은. 대철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대철은 아들을 보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아, 너 그때 간호사한테 뭐라고 말했지? 우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한테 특별히 한 말은 없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전화 통화도 했고. 대철이 말하자 우진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순애는 아들과 남편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혹시 아버지 사망 진단서 날짜가 이상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우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병원 실수인 것 같아요. 실수라고? 순애가 따져 물었습니다. 사망하기 전날 날짜로 되어 있고 박 간호사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그게 실수라고?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 간호사, 그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한테 뭔가 물어볼 게 있어. 순애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문의해 보니 박 간호사는 갑자기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우진의 안색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어떻게 할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간호사의 전화번호로 걸어봐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 몇 장 있었는데 날짜가 최근 몇 개월 것이었습니다. 여보가 호텔에 왜 갔지? 그리고 그 영수증들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김대철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박 간호사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박 간호사인가?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간호사와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사진 뒤편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은주에게 아빠가 항상 미안하다. 순애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라고? 은주라는 이름이. 박은주 간호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급히 병실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박 간호사가 당신 딸이라는 거예요? 대철은 사진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설명하세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숨겨온 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대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는 내가 젊을 때 실수로 낳은 아이야. 하지만 그 애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 우진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아버지의 딸이라면 자신이 계획한 일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박 간호사가 아버지를 왜?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요? 대철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과거, 아들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사라진 박 간호사까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간호사를 찾기 위해 순애는 병원 인사팀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박은주 간호사는 어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남겨뒀어요. 순애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하필 남편이 깨어난 직후에 사라진 걸까요? 그녀는 남편의 병실로 돌아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박 간호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세요.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거예요? 김대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5년 전이야. 내가 사업 때문에 부산에 자주 내려갔을 때였어. 그때 만난 여자가 은주 어머니였고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진이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네요? 은주는 우진이보다 3살 위야. 하지만 나는 그 애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어머니가 혼자 키웠지. 대철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은주가 나를 찾아왔어. 하지만 원망만 하더라고. 순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주가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선했어. 그 애가 간호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한편 김우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절친한 후배 의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형, 이번 일 정말 복잡해졌네요. 아버지가 살아나시다니. 후배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진 형, 설마 정말로. 조용히 해. 우진이 후배의 말을 막았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어. 하지만 이제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우진은 서류 봉투에서 보험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죽었다는 서류만 있으면 보험금 처리는 끝이야. 엄마한테도 말 못해. 후배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요? 3억 정도 될 거야.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여러 개 들어뒀거든. 우진의 눈빛에는 탐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쓸 예정이었어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있어. 감사해서 곧 발각될 예정이야. 그 돈으로 메꾸려고 했는데 후배는 놀랐습니다. 형이 횡령을? 어쩔 수 없었어. 투자 실패로 빚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 아버지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진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우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호텔에서 만나자. 우리 얘기할 게 있다. 마이너스 은주 마이너스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 간호사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우진은 급히 호텔로 향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서 박은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우진 씨, 앉으세요. 은주 씨, 갑자기 왜 사라진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 났어요. 우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리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틀어져서 난리겠죠. 계획이 뭐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나신 건 기적이잖아요. 우진은 연기를 했지만 은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적이라고요? 우진 씨, 연기 그만하세요. 우리 둘 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잖아요.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버지를 죽이려 한 적 없어요. 그럼 왜 나한테 그런 주사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얘기는 또 뭐고요? 은주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우진 씨가 나한테 한 말들 다 녹음해뒀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주사 하나면 조용히 갈 수 있다. 보험금은 반반 나눠 갖자. 이런 말들 말이에요.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설마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농담이라고요? 그럼 왜 병원 CCTV를 조작하라고 했어요? 왜 사망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라고 했고요? 은주의 말에 우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했잖아요. 평생 자신을 버렸다고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맞아요. 나도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셨고 그럼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사를 놓는 순간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은주야,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다 놓지 못했어요. 마음이 약해졌다고 해야 하나. 결국 아버지니까. 은주가 고백했습니다. 우진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계획이 망가진 거네요.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진 씨는 여전히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는군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꿨어요. 우진 씨도 그래야 해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은주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진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곧 발각될 것이고 보험금이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은주는 놀랐습니다. 그럼 우진 씨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미워지더라고요.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죽어서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진의 고백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모르는 사이 호텔 로비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우진의 누나 김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부활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지연은 호텔 로비에서 동생 우진과 박은주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박은주가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까지. 지연은 조용히 자리를 뜨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연을 본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언제 서울에 올라왔어? 지연은 4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듣고 왔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순애가 답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김대철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연이에요. 대철은 딸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연아, 내가 왜 여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 살아계시네요. 다행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대철이 딸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유산 이야기야.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순애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유산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유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대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재산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우진이와 내 목,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순애가 다그쳤습니다. 은주 몫이 있어. 박은주. 내 딸 말이야. 지연은 이미 호텔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또 다른 딸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우진이보다 3살 위야. 하지만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그래서 유산 중 일부를 그의 이름으로 해뒀지. 순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전체 재산의 3분의 1 정도야. 약 10억 원 정도 될 거야. 대철의 말에 지연과 순애는 모두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10억 원뿐이라는 거네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유산, 우리 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순애는 딸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모르는 자식이 하나 더 있어요. 지연의 폭탄 선언에 순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또 다른 자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어떻게? 아버지, 제가 조사해 봤어요. 은주 언니 말고도 부산에 또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순애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여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숨긴 자식이 몇 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대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고요?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계좌가 있어요. 받는 사람은 김민수라는 남자아이예요. 순애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민수라는 아이까지. 그럼 자식이 모두 4명이라는 거야? 맞아요. 우진이, 저, 은주 언니, 그리고 민수. 지연이 정리해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데?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아마 곧 군대에 갈 나이일 거예요. 지연이 답했습니다. 대철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수는 내가 사업차 부산에 있을 때 만난 여자의 아들이야. 그 여자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혼자 살고 있어.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주고 계셨던 거군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민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모를 거야.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순애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다는 거네요? 당신은 밖에서 자식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나 보면서 살았다는 거고? 순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철이 사과했지만 순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속이고 살았으면서. 그때 우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누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누나, 언제 왔어? 방금 왔어. 그런데 우진아, 너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유산 얘기? 아버지한테 숨겨진 자식들이 더 있다는 거. 은주 언니하고 민수라는 아이까지. 지연의 말에 우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우진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아,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우리 가족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우진은 급히 계산해 봤습니다. 전체 유산이 30억 원 정도라면 4명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은 7억 5천만 원 정도. 횡령한 돈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너하고 지연이야. 은주하고 민수는 몰라도 돼. 대철의 답에 우진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다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우진아, 너 아버지 보험금으로 뭘 하려고 했어?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호텔에서 은주 언니랑 나눈 대화 들었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지연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와 대철 모두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그게. 우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호텔에서 몰래 녹음한 우진과 은주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애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고 대철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병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지만 대철은 아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라.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순애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횡령이 발각되면 저는 감옥에 가야 해요. 횡령이라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횡령했기에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 5억 원이에요. 투자 실패로 잃어버린 돈을 메우려다가. 우진의 고백에 가족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험금 3억 원으로 해결하려 했던 거구나. 하지만 5억 원인데 3억으로는 부족하잖아. 나머지는 은주와 함께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으려고 했어요. 대철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받겠다고? 그것도 나를 죽여서?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진이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병실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은주라는 아이를 찾아보자. 그 아이한테도 들어야 할 말이 있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알아봤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2시간 후 순애와 지연은 박은주를 찾았습니다. 은주는 시내 한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눈가는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죠? 저는 순애예요. 김대철의 아내입니다. 은주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절? 지연이가 찾았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연도 옆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우진 오빠 누나시군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빠라고 부르네요. 우진이보다 3살 위라면서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나이는 제가 위지만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자식은 아니니까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솔직히 말해줘.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정말 미워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이에요. 폐암으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병원비까지 혼자 감당하셨거든요. 순애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 우진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네. 우진 오빠가 아버지를 빨리 보내드리자고 했을 때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마음을 바꿨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주사를 놓는 순간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은주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애가 더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은주야,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지연은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죽일 정도로 미워하지는 않아요. 결국 제 아버지니까요. 순애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은주야,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버지가 당신 이름으로 10억 원을 준비해뒀다는데. 은주는 놀랐습니다. 10억 원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제 이름으로?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해뒀나 봐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는 그 돈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은주는 분노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저를 이용한 거네요?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저한테 맡기고 유산은 본인이 다 가져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횡령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했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은주가 물었습니다.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아버지 살인 미수니까. 그리고 당신도 공범이지만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를 살렸으니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신이 감옥에 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순애가 결심을 다졌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정말 유산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버지를 죽이려 했는데.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진이보다는 나아요. 세 여자는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가족사와 각자의 원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 우진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부산행 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민수라는 또 다른 형제를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민수를 자신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유산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이미 민수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 김대철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만류했지만 대철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의 충격 고백이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대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순애와 지연 그리고 은주가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철입니다. 그의 첫 인사에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철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저는 죽은 척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죽은 척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 중 한 명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던 딸도 그 계획에 참여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추궁했습니다. 대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아들 김우진입니다. 그리고 박은주라는 제 딸도 처음에는 그 계획에 동조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망보험금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진이는 회사에서 횡령을 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제 보험금이 필요했습니다. 대철의 고백에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럼 유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제게는 공식적으로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진이와 지연이. 하지만 숨겨진 자녀들이 2명 더 있습니다. 은주와 민수라는 아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제 자식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해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뒤이어 젊은 남자가 함께 들어왔는데 그가 바로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우진에게 돌렸습니다. 대철은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넌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2살의 젊은 남자였는데 김대철을 닮은 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맞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철은 처음 보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대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니?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민수의 말에 대철은 더욱 슬퍼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버지가 김대철 씨인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어제야 지연 누나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말씀을 다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게 많아. 하지만 민수는 우진을 무시했습니다. 우진 형, 지연 누나한테 모든 얘기 들었어요. 형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기자들이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는 건가요? 대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는 박은주와 함께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기자들은 더욱 주목했습니다. 그럼 유산 상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자식에게 줄 유산은 없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는 정말 감옥에 가야 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대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유산은 3명이 나눠 가지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연이와 민수가 반씩 가져가고 은주는 따로 준비한 돈을 주겠습니다. 은주는 잘못을 뉘우쳤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는 돈보다는 아버지를 알게 된 게 더 중요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대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 봐야 곁에 누가 진짜인지 압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자식도 있고 원망하던 자식이 마지막에 아버지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대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아, 넌 이미 선택했어.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 기자회견이 끝나자 우진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김우진은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지만 김대철은 끝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박은주는 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작은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했고 그곳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비리 폭로에도 적극 협조해서 정상 참작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은주는 매주 김대철을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니 아빠도 마음이 놓인다. 김민수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편입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학비와 생활비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형들과 누나와 달리 저는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게 더 소중해요. 민수는 순진하고 착한 성격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지연은 가족 사업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는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우진이가 저지른 일 때문에 회사 이미지도 많이 손상됐어요. 하지만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장순애는 남편과 함께 서울을 떠나 강원도 춘천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이라는 간판을 단 카페는 호수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네요. 김대철은 건강이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순애야, 미안했어.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뭐해요. 그래도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아봐요. 카페에는 종종 은주와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지연도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주말이면 내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우진이 없는 가족 모임이 더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 우진 오빠 면회는 안 가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마음이 안 서. 대철의 답변이었습니다.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어느 가을날 대철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사에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1년 전 일을 돌이켜보시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 봐야 곁에 누가 진짜인지 봅니다. 대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는 자식도 있었고 원망하던 자식이 마지막에 아버지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족 관계는 어떠신가요? 예전보다 훨씬 솔직해졌어요.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우진이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나머지 가족들과는 더 가까워졌어요. 우진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철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혹시 나중에 용서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상처가 너무 깊어요. 제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대철은 카페 뒤편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순애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진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순애의 말에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진이가 우리 가족을 진짜로 만들어준 셈이야. 저녁이 되자 은주와 민수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연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5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더라고. 대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민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맞아, 새 출발이야. 대철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거짓말도 비밀도 없는 진짜 가족 말이야. 밤이 깊어가자 은주와 민수는 숙소로 돌아갔고 지연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철과 순애만 카페에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네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 더 잘 살아야지. 대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진이 생각이 나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도 그래.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인데. 순애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그때는, 그때 생각해보자. 카페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호수에는 달빛이 비쳤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진실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김우진도 감옥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